아버지, 오늘은 그냥 배경처럼만 계세요. 웨딩 사진에 많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김을 보듯 내 낡은 양복을 쳐다보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빠는 그저 널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딸은 비웃었다. 축하는 돈으로 충분해요. 시댁 식구들 이미지 망치지 마세요. 새 시어머니인 서 여사가 다가와 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머, 전 또 서빙 직원인 줄 알았네요. 그녀는 비웃으며 돌아섰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다. 10년 전에 이 결혼식장 예약금을 낸 게 누군지 잊었니?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버지는 비참한 실패자고요. 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이올린 선율이 한 박자 엇나갔다. 나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돌멩이처럼 무거운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과거가 목소리를 낼 때가 온 거겠지.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사실 터치 한 번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딸의 결혼식이 열리는 워커힐 호텔 3층 로비에 서 있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새하얀 테이블보가 덮인 원형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장미꽃이 화려하게 꽂혀 있었다.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홀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재벌들을 위한 무대 같았고 나 같은 은퇴한 늙은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내가 입은 양복은 10년도 더 된 것으로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에 색도 살짝 발해 있었다. 넥타이를 고쳐 매보았지만 만질수록 더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멋진 이탈리아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잘 닦인 비단 위에 놓인 흉한 구김 같았다. 오늘 나는 그저 조용히 딸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작정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소용돌이 쳤지만 적어도 이 중요한 날만큼은 딸아이가 어린 시절 나를 영웅이라 불렀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왔다. 베라왕 드레스는 딸의 가녀린 몸매를 완벽하게 감쌌고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과 흠잡을 데 없는 화장은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지수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 대신 내 낡은 양복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아버지, 정장은 그냥 그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냥 그래요 라는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다. 지수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제발 사진에 많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포토그래퍼한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신랑 쪽 위주로 찍을 거예요. 나는 또렷이 들었다.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지수는 내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입가에 스친 미소는 다정해 보였지만 실은 귀찮다는 듯 나를 밀어내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는 뒤돌아 신랑 측 하객들이 모인 곳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반짝이는 샴페인 잔, 그리고 흥분 어린 시선들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텅 빈 공간에 버려진 듯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작고 단단한 물건이 손에 잡혔다. 나는 그것이 마치 던져질 순간만을 기다리는 뜨거운 돌멩이처럼 느껴졌다.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한 여인이 다가왔다. 짙은 화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얼굴에 잔뜩 부풀린 머리를 한 여자. 나는 그녀가 지수의 새 시어머니이자 자신의 재벌 가문을 늘 자랑스러워하는 서여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혹시 와인 한 잔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저쪽에 있는 건 프로세코고 저는 꼭 베브 클리코 마셔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시키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가락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그제야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에 닿았고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아버님이셨군요.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하지만 그 실수는 방금 전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단지 사람을 잘못 봤다는 민망함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나는 눈부시게 밝은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침에 혈압약을 삼킬 때처럼 씁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수가 아직 앳된 소녀였을 때 처음으로 엄마와 이 호텔에 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었다. 엄마, 나 결혼하면 꼭 여기서 할 거야. 아내 미숙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 마음을 이해했고 미숙이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조차 모아두었던 적금의 대부분을 깨서 이 연회장을 예약했다. 그것은 아내와 나, 우리 모두의 약속이었고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하지만 오늘 화려한 수입국과 현악 사중주 그리고 눈부신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서 나의 희생은 그저 지워져 버린 희미한 얼룩에 불과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되뇌었다. 적어도 내게는 아직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가죽 가방을 열어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미숙이 매일 목에 걸고 다녔던 소박한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방 안은 짙은 향수 냄새와 들러리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머리카락한 올 한 올을 정성껏 매만지고 있었다. 지수야, 아버지가 줄 게 있다. 지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상자를 받아들었다. 아, 빈티지네. 그레타레 다이에노소르? 빈티지라는 단어를 내뱉는 그 방식은 쓸모없는 낡은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수는 상자를 닫아 티파니의 민트색 상자와 샤넬의 검은색 상자 옆으로 무심하게 밀어놓았다. 나는 거울 속에서 언젠가 보았던 미숙의 눈, 그 다정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목에 이 목걸이를 걸어주던 손길을 떠올렸다. 이제 그 기억은 딸의 손에 먼지처럼 털려나가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예식이 시작되고 나는 꽃잎이 뿌려진 버진 로드를 딸의 팔짱을 끼고 걸었다. 지수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딸의 화려한 연극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조연일 뿐이었다. 맨 앞줄에 앉아 신랑 측 좌석은 하객들로 가득 차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부 아버지, 은퇴한 교사라면서 돈도 별로 없대. 그래도 딸은 잘 됐다. 저 집안에 시집 가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정면을 응시했다. 이윽고 축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지수의 새 시아버지이자 부동산 그룹 회장인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두 위대한 가문의 결합에 대해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마치 국가적인 연설을 듣는 것처럼 박수를 쳤다. 다음은 지수의 차례였다. 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고 순백의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다. 잘 훈련된 달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 씨, 당신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리고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이렇게 훌륭한 가정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들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베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주 단순한 분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늘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만 살았죠.
하지만 덕분에 저는 늘 더 큰 걸 꿈꿀 수 있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다. 몇몇 동정어린 시선이 내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지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는 비참한 실패자예요. 전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비참한 실패자라는 말이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며 내게로 날아와 밝혔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신랑 측 테이블에서 몇몇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나를 맹렬한 경멸이 아닌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게 동정은 경멸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천천히 손을 가슴 주머니로 가져갔다. 차갑고 단단한 USB가 손끝에 느껴졌다. 미숙이 남긴 마지막 무기였다. 내 마음속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다. 곧 몰아칠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은 숨을 좀 돌리고 싶어서였다. 두꺼운 나무 문이 닫히자 바이올린 소리도 웃음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거짓말처럼 멎었다. 푸른 카펫이 깔린 복도는 창가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어와 마치 세상을 떠난 사람의 손길처럼 뺨을 스쳤다. 여보, 약속은 약속이야. 미숙.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뼛속까지 생생했다. 기억은 낡은 필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아내와 지수를 데리고 이 호텔에 처음 왔던 날. 지수는 겨우 중학생이었다. 학교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이 별관홀에서 열렸는데 눈부신 크리스털 조명과 길게 깔린 레드카펫이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마치 궁전에 온 듯 눈을 반짝였다. 와,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꼭 하고 싶다. 미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들었어요? 우리 딸한테 꿈이 생겼네. 약속은 지켜줘야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조명 아래 반짝이던 딸의 눈빛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가 통장을 해지해 계약금을 냈다.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따님이 아직 어린데요? 나는 그저 웃으며 답했다. 꿈이 날아가지 않게 자리를 맡아두는 겁니다.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오자 미숙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미쳤어요? 나는 답했다. 안 미쳤어. 약속 지키는 거야. 그러자 아내는 마포의 작은 부엌, 비 젖은 창가 옆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처럼 웃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의 배가 계속 아팠다. 나는 야간 근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의 생각은 달랐다. 검사 결과는 내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두 글자, 암이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진료실을 나온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우리 딸, 마음속 구멍에 잡아먹히지 않게 가르쳐야지. 그 후의 나날들은 소독약 냄새와 덜컹거리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로 채워졌다. 나는 소금을 적게 넣고 참기름으로 약 냄새를 가린 미역국을 끓였다. 아내가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는 날에는 죽을 묻게 갈았다. 비 내리는 밤이면 나는 침대 곁에 앉아 어린 지수에게 들려주던 번개를 타는 지수공주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주 이야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밤들, 우리는 지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로고가 밝힌 가방, 유행하는 신발만 찾았다. 내가 좀 더 저렴한 신발을 사주자. 딸은 그걸 방구석에 던져버리고는 서럽게 울었다. 나는 화가 났지만 미숙은 딸을 안아주고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던 어느 항암 치료가 끝난 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딸 마음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을 명품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언젠가 그 구멍이 당신까지 삼켜버릴까봐 무서워.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만약 언젠가 그 애가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면 그때는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해요. 더는 양보하지 마.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내 딸 앞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 미숙이 장기 입원을 시작한 후 나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약값을 벌었.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다음날 아침 아내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사다 주고 맛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다. 한 번은 지수가 아르바이트는 천한 일이라며 불평했던 이야기를 하자 미숙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적어둬요. 나중에 꼭 지수에게 보여줘요. 일을 해보지 않으면 돈의 무게를 모르는 법이야. 나는 가계부를 펴고 유리창을 닫고 쓰레기를 버려본 돈을 한 푼 한 푼 기록했다. 어느 날 미숙은 딱딱한 표지의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했. 나는 일기장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곳에 계좌 목록, 전화번호, 그리고 지금은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내 옛 제자의 이름까지 적어 내려갔다. 연락해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과학을 믿어요. 씨앗은 제대로 된 곳에 뿌려야죠. 나는 제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오테크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박을 해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해요. 이성으로 지켜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날 그녀는 나를 불러 세우고는 C, V 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작은 검은색 상자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유언, 당신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말하게 해요. 내 손이 떨렸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지수가 당신을 모욕하면 이걸 써요. 마음 약해지지 마요. 내가 당신에게 그럴 권리를 주는 거예요. 돈이 유산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아는 게 유산이지. 그리고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의 존엄을 먼저 선택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고 그 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고 있었다.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나를 현재로 되돌려 놓았다. 연회장 안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무언가 금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포의 작은 부엌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미역국을 푸던 미숙의 모습. 6살 지수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아빠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때는 딸의 마음속 구멍이 아직 작았다. 이제 딸은 3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실패자라고 불렀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USB를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다. 미숙의 목소리였고 진실의 칼날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문 저편에는 크리스털 조명과 박수 소리, 반짝이는 얼굴들이 있었다. 이쪽에는 차가운 바람의 그림자와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미숙인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그녀가 당부했던 그대로 내 딸을 마주하더라도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나는 신부 가족을 위한 좌석에 길게 이어진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주변으로는 바이올린 선율이 어색하게 흘렀다. 마치 연주자의 손가락마저 방금 전 홀 전체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에 머뭇거리는 듯했다. 내 딸 지수가 수백 명의 눈앞에서 바로 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비참한 실패자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던 웃음소리는 작은 웅성거림으로 변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늘처럼 내 등을 찔렀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래. 교사였대. 평생 벌어도 저 정도겠지. 그래도 딸은 잘했다. 저 집안 들어가면 평생 편하잖아.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뒤돌아보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부신 무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내 앞에 놓인 물잔이 옆 테이블에 숟가락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렸다. 그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홀 건너편 신랑 측 테이블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쨍그랑거리는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크리스털 조명 아래 빛의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내 쪽에는 나 혼자 버려진 장식품처럼 외롭게 앉아 있었다. 나는 포크를 들려고 애썼지만 이내 손을 내려놓고 말았다. 목이 메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현악 사중주 소리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그때 모피 코트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다 잠시 멈춰섰다. 아버님, 기분 상하셨죠? 요즘 애들이 말을 좀... 그녀의 얇은 미소는 동정심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빠르게 자리를 떴고 비싼 향수의 독한 냄새만이 남았다. 문득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 미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아이 마음에는 구멍이 있어. 물질적인 것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 구멍이 당신까지 삼켜버릴지도 몰라. 그때 나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아내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홀 한가운데서 나는 깨달았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내 뒤에서 몇몇 하객이 속삭였다. 사진엔 잘 안 보이던데? 작가가 눈치 본 모양이지. 그리고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허벅지 위에 손을 얹은 채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또렷이 느꼈다. 웨이터가 내 앞에 샐러드 접시를 내려놓으며 마치 잘못된 사람에게 서빙한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림자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홀 전체를 비추는 유리벽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가 홀로 작게 연회장의 따뜻한 황금빛 조명에 삼켜진 채 앉아 있었다. 반대편 테이블에서는 지수가 신랑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에이! 반짝이는 스팽글 장식의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눈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저 늙고 초라한 그림자일 뿐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은 더 이상 나를 떨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발밑에 단단한 빙산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고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 손가락 끝이 안쪽 주머니에 닿았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조용히 있었다. 미숙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게 건네준 USB였다. 조명 아래 USB의 금속 가장자리가 아주 희미하게 반짝였고 나는 그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확인했다. 심장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날이 오면 내가 대신 말하게 해줘요. 홀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누군가는 웨딩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신랑 집안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은 내게 희미한 백색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모욕을 당한 순간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목을 가다듬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다음은 케이크 커팅 순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지만 홀 안에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남아있었고 시선들은 내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의자를 살짝 뒤로 뺐다. 의자 다리가 나무 바닥을 긁으며 끽하는 소리를 냈고 작았지만 근처에 몇몇 머리가 돌아보기에 충분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양복깃을 고쳐 매만졌다. 옷감은 구겨지고 디자인은 유행이 지났지만
단추를 채우자 저절로 허리가 펴졌다. 오른손이 다시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는 바위 못지않았다. 머리 위에 크리스털 조명이 다시 한번 반사되어 작은 빛을 뿜어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신호였다. 저편에서 미숙이 보내는 눈짓이었다. 때가 됐어요. 나는 레드카펫이 깔린 복도로 걸어나갔다. 푹신한 카펫에 구두발이 닿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북소리처럼 울렸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호기심 어린 얼굴들이 나를 따랐고 몇몇 수군거림이 뚝 그쳤다. 나는 딸을 쳐다보지도 신랑 측 테이블을 보지도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3개의 대형 스크린에서 웨딩 사진 슬라이드 쇼가 상영되고 있는 무대, 그리고 음향 콘솔 뒤에 서 있는 DJ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죽음 같은 고요함이었다. 모든 속삭임, 동정 어린 시선, 등 뒤에서 들려오던 씁쓸한 웃음소리. 이제부터 나는 견디지 않을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무대에 가까워졌을 때 나는 반박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방을 둘러보았다. 수백 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수치심에 도망치거나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순간부터 그들의 각본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작은 나무 난간에 손을 얹고 첫 계단을 올랐다.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 2번째 계단을 올랐다. 무대 조명 아래 내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다. 소매 속에서 USB는 여전히 차갑게 뽑히기를 기다리는 칼날처럼 숨죽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단 한 번의 움직임, 단 하나의 결정으로 홀 전체의 공기가 바뀔 것임을.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무 난간에 손을 얹고 첫 계단을 올랐다. 저 아래 내가 방금 떠난 의자에서 건조한 딱 소리가 났다. 작았지만 마치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멀리 퍼지는 소리였다. 현악 사중주는 한음을 놓쳤다가 다시 연주를 이어갔지만 선율은 이미 엇나간 뒤였다. 무대 조명이 똑바로 쏟아져 내 낡은 양복의 모든 주름을 드러냈지만 이상하게도 등은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것처럼 저절로 꼿꼿해졌다. 사회자는 굳은 미소를 입에 건 채 가슴 앞에 마이크를 들고 나와 주빈석 사이를 쉴 새 없이 곁눈질했다. 아버님, 지금은 케이크.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테이블 끝에서 지수가 휙 돌아보았다.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이 칼날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아버지, 제발 오늘만은 망치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DJ가 페이더 위에 손을 얹은 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음향 테이블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고 차가운 금속을 만졌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USB가 꼭 맞게 잡혔다. 크리스털 조명 하나가 금속 모서리에 부딪혀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마치 내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 같았다. 내가 됐어. 주빈석에서 준호가 잔을 접시에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천천히 닦았다. 그 얼굴은 조각상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낀 웨딩 매니저를 불렀다. 스텝, 지금 무대 접근 못하게 하세요.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반쯤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지금 순서가 조금... 나는 그를 향해 돌아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조금이면 됩니다. 금방 끝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애원하지도 도전하지도 않았다. 그저 결정을 내린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매니저는 순간 멈칫하며 주빈석 쪽으로 눈을 돌려 지시를 구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며 내 앞을 막아서려던 순간 통로에서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나타났다. 마치 비상구 한가운데 갑자기 나무문이 솟아난 것 같았다. 부천에서 목수일을 하는 내 사촌 동생 태호였다. 태호는 내 앞을 막아서서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침착하게 서 있었다. 스텝님, 잠깐만요. 형님 말씀 끝까지 듣고 하시지요. 너무나 정중해서 차마 뿌리치기 어려운 말투였다. 매니저는 준호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키세요. 태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았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홀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기에 매니저는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모든 숨결이 팽팽하게 당겨진 유리판처럼 작은 충격에도 깨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기다렸다. 지수가 꽃다발을 의자에 3개 내려놓았다. 꽃잎들이 종이 조각처럼 흩날렸다. 아버지, 지금 내려가. 부탁이야. 나는 정확히 한 박자 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저 붉게 칠한 입술 위로 6살 때 빗속에서 내 뺨에 입 맞추던 그 작은 입술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DJ가 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DJ는 반걸음 물러섰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의 젊은 손은 2개의 시나리오 사이에 끼인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반짝이는 검은 테이블 위에 USB를 가볍게 올려놓았다. 잠깐만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빈석을 힐끗 보았다. 준호가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의 눈동자는 어두워졌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저를 비참한 실패자라고 했지요. 근데 오늘 틀 파일은 저에 관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한 박자 쉬었다. 저편의 현악 사중주가 한음을 놓치는 소리가 들렸다. 죽은 사람의 말이에요. 남의 결혼식 망치러 온 건 제가 아닙니다. DJ의 눈빛이 바람 맞은 수면처럼 흔들렸다. 내 오른쪽에서 준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의자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계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단단한 참나무 기둥과 마주쳤다. 태호는 손을 뻗지도 몸을 세우지도 않고 그저 굳건히 서 있었다. 비켜요. 준호가 으르렁거렸다. 죄송합니다. 태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에서는 예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못 비킵니다. 그 순간은 현이 끊어지기 직전처럼 길게 이어졌다. 웨딩 매니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머리카락 끝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무전기를 쥐었다 놓았다 했다. 그는 웨딩 사진 슬라이드 쇼가 상영되고 있는 3개의 대형 스크린을 올려다본 후 나를 보았다. 지수의 결혼식이에요. 파일 이름은?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기계 포트에 꽂았다. 건조하고 차가운 딸깍 소리가 작지만 깊게 울렸다. 3개의 스크린에서 새하얀 해변을 걷던 신랑 신부의 모습이 멈추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하얀 글씨가 나타났다. 파일을 불러오는 중 대화 소리들이 바람에 휩쓸리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현악 사중주는 연주를 멈추었고 연주자들은 조심스럽게 화를 내려놓았다. 사회자는 입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마이크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신랑 측 하객들은 몸이 굳었고 신부 친구들 테이블에서는 포크 하나가 팅 하는 가늘고 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는 정적이 흘렀다. 지금 꺼요! 준호가 고함을 질렀다. 목소리는 더 이상 점잖은 톤이 아니었다. 매니저가 무전기를 잡아챘지만 귀에 대기도 전에 준호의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그만해.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그들 중 누구도 이런 식으로 소란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음향 테이블 옆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은 채 마치 땅에서 갓 솟아난 이정표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굳어졌다.
두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때까지 테이블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지수는 그 무엇보다 통제력을 잃는 것을 혐오했다. 나는 스크린을 보았다.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절대적인 정확성이 요구되는 실험을 위해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기 전처럼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왼쪽에서 태호가 반걸음 물러나 두 손을 등 뒤로 짚고 마치 오래된 목조가옥의 문지기처럼 서 있었다. 온화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로딩 중이라는 글씨가 로딩 완료로 바뀌었다. 스크린은 반박자 더 검은 상태를 유지했다. 홀 안에 있는 모든 심장이 한 박자 쉬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마른 침 삼키는 소리.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다가 다시 빨려 들어가는 소리. 심지어 스피커 안에서 팬이 느리게 도는 소리까지 들렸다. 틀지 마! 지수가 튀어나오듯 소리치며 마치 어떤 줄을 잡아당겨 멈추려는 듯 DJ 테이블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손을 살짝 들었다. 그저 시작하게라고 알리는 스승의 작은 고개치시였다. DJ는 찰나의 순간 나를 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나는 한 젊은이가 자신의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키를 눌렀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용기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빨려 들어갔다. 첫 소리가 나기 전 허공에 매달린 그 순간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더 빨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무거워졌다. 마치 발밑 깊은 곳으로 쇠망치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조명은 세 개의 스크린 주위로 오므라들었고 DJ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얇은 빛의 테두리만 남았다. 그곳 왼쪽으로 비스듬히 꽂힌 USB가 보였. 금속 몸체에 작게 새겨진 C, V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잘 다듬어진 나무 표면에 마지막으로 새긴 두 번의 끌질처럼 간결한 두 글자였다. 여보, 들어간다. 나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게 말했다. 바로 그때 검은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아직 얼굴은 아니었다. 그저 창가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처럼 부드러운 빛의 후광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홀 전체가 마치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리듯 반 뼘쯤 앞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준호가 다시 내뱉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솜처럼 두꺼워지는 침묵의 벽 속에서 작아졌다. 웨딩 매니저는 뜨거운 물건을 쥔 듯 무전기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다. 죽은 분의 영상인가? 한 번의 속삭임, 또 한 번, 그리고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손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고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세상을 떠난 사람을 방 안으로 들여 제자리에 앉히고 뒤로 물러서는 것. 나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힐끗 보았다. 딸은 두세 개 사이에 서 있었다. 등 뒤에는 황금빛과 예의라는 가면을 쓴 시댁이. 앞에는 곧 목소리를 낼 세 개의 검은 스크린이 있었다. 딸의 눈가를 따라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다. 나에 대한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시나리오가 자신의 손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다시 스크린을 똑바로 보았다. 이어질 내용이 이 방을 폭파시킬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던진 폭탄이 아니었다. 이것은 미숙이 자신의 딸에게 그리고 내게 보낸 편지였다. DJ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어 기계 옆으로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침을 삼키고 마치 의식을 치르듯 가만히 섰다.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은 한 사람씩 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에게 무대를 양보하는 것 같았다. 태호는 어깨에 힘을 빼고 가볍게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크리스털 연회장 한가운데 버티고 선 짙은 색의 나무처럼 멀리서 유리문이 강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딸깍하고 가볍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오직 이 방만이 유리 구슬 속에 갇혀 허공에 매달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구슬 속으로 하나의 목소리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나는 옛날 교실 앞에서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던 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무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직 똑바로 선 한 남자, 기계에 꽂힌 작은 USB 하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을 들을 준비가 된 군중만이 있었다. 미숙.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이 말해. 그리고 얇은 마기바람에 스치듯 검은 화면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침묵으로 USB 하나로 그리고 진실이 문을 넘을 권리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은 것이다. 세 개의 대형 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온 빛이 홀 전체를 채우며 모든 수군거림을 지우고 남은 악기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검은 화면이 서서히 걷히자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낡은 방의 모습이 나타났다. 나무 의자 위에는 미숙이 앉아 있었다. 온화한 얼굴, 낮게 묶은 머리, 눈가는 조금 깊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가족을 지켜보는 듯한 어머니의 눈빛은 맑았다. 마치 누군가 커튼을 친 것처럼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해졌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고 떨림이나 막힘이 없었다. 기억하니? 어릴 때 네가 스케치북에 웨딩드레스를 그렸었지. 풍성한 퍼프 소매에 둥근 목선, 바닥에 끌리는 긴 드레스. 넌 웃으며 말했잖아. 엄마, 나 가장 행복한 날에 이거 입을 거야. 객석에서 숨죽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무대 위에서 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은 레이스 드레스를 꽉 움켜쥔 채 화면을 뚫어질 듯이 노려보았다. 딸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 속에서 미숙은 다정하게 웃었다. 내 아빠는 그날 밤 연필로 그 드레스를 따라 그렸단다. 넌 모르지. 솜씨는 서툴렀지만 몇 번이고 다시 그렸어. 그리고는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숨겨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지. 네가 바로 아빠가 평생 지켜온 가장 아름다운 꿈이었으니까. 웅성거림은 완전히 사라졌다. 몇몇 하객들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다. 크리스털과 수입 장미로 장식된 화려한 공간 속에서 고인이 된 여인의 목소리는 갑자기 성가처럼 묵직한 힘을 가졌다. 나는 DJ 테이블 옆에 미동도 없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심장은 세차게 울렸지만 시선은 오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영상이 바뀌었다. 미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엄격한 표정이 대신했다. 지수야, 네가 8살 때 천둥치던 비 오는 밤을 기억하니? 무서워서 방에서 뛰쳐나왔지. 내 아빠가 널 품에 안고 천둥 소리를 잊게 하려고 온갖 사소한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어. 아빠는 밤새 잠 못 이루었단다. 넌 아빠 품에서 잠들었고 아빠는 벽에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 객석에서는 다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돈, 그리고 찬사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이라는 형태를 한 무기와는 마주해 본 적이 없었다. 오직 진짜 가족만이 증명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무기와. 갑자기 미숙의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그리고 또렷하게 울렸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고 조명이 얼굴의 절반을 비추며 주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지수야, 넌 늘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했단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통계표와 함께 익숙한 은행 로고가 나타났다. 크고 선명한 글씨가 떠올랐다. 380억 원. 호란의 공기는 마치 군중 속으로 폭죽이 던져진 것처럼 터져나갔다. 몇몇 하객들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380억? 세상에 그런 돈이.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누군가는 포크와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지수는 얼어붙었다. 화장으로 하얗게 덮인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은 이제 마치 흔들리는 땅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미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건 가족을 지키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신탁 자금이야. 객석은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다음 글씨가 이어졌다. 유언 대용 신탁. 조건부 상속. 미숙은 마치 판사처럼 엄격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지수야, 네가 진정으로 이 돈의 일부를 갖고 싶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5년간의 정규 노동, 요양원에서의 1000시간 봉사활동, 그리고 네 아버지의 노고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충격에 휩싸인 속삭임이었다. 1000시간 봉사? 5해를 버티라고? 한 여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런 조건, 상속받으려면 불가능하잖아.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로 쏠렸다. 다른 말을 더듬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건 조작이야.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 화면 속 미숙의 얼굴이 너무나도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입가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누구도 감히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준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외쳤다. 꺼요! 지금 당장 꺼! 그는 DJ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DJ는 움직이지 않았다. 홀 전체가 다음을 기다렸다. 화면 속 미숙은 몸을 기울이며 낮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네가 이 조건을 무시한다면 넌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신탁 자금은 자동으로 사회단체에 기부될 거다. 그리고 넌 깨닫게 되겠지? 이 엄마가 네 탐욕을 미리 내다봤다는 것을. 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얀 부케가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져 카펫 위로 꽃잎을 흩뿌렸다. 딸은 더 이상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만한 신부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굴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넥타이를 황급히 잡아당겼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들의 모든 오만함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권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돈의 권력이 아니었다. 고요한 안식에 들었지만 그 어떤 환호성보다도 강렬한 목소리로 울려 퍼진 진실의 힘이었다. 화면이 서서히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미숙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지수야, 엄마는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라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선택은 네 몫이란다. 영상은 완전히 꺼지고 검은 화면만 남았다. 그 순간 홀 전체가 무중력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아무도 감히 기침하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오직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방금 전 비참한 실패자라 불렸지만 이제는 홀 전체를 숨 막히게 만든 비밀의 주인이 된 남자에게로 나는 조용히 긴 숨을 들이마셨다.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고 눈도 감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홀 안에 3개의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지며 마치 저 세상에서 방금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미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의 온화했던 표정이 서서히 엄격하게 변해갔고 목소리는 더 이상 기억을 속삭일 때처럼 희미하지 않았다. 이제 상속 조건을 말하겠다. 어디선가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온 후 홀 전체는 다시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지수는 무대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마치 이것이 다정한 당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질 선고임을 예감하는 듯했. 첫째. 미숙은 고개를 들었고 두 눈에서는 단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너는 5년 동안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 명목상의 일이 아니라 남편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월급을 벌고 생활해야 해. 홀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한 하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여자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을 텐데. 다른 이가 대답했다. 5년이라고? 저 여자한테는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겠네. 그 속삭임들은 비수가 되어 지수의 가슴에 똑바로 날아와 밝혔다. 딸은 한 걸음 물러섰고 손은 하얀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다. 준호는 이를 갈며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모욕이에요.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홀 전체가 숨죽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마지막을 보냈던 그 요양원에서 100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쳐야 한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도 속임수를 써서도 안 돼. 네 손으로 직접 침대를 닦고 밥을 먹여드리고 시트를 갈고 버려진 노인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네 엄마가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해해야 해. 뒷좌석에서 누군가 차례 들리는 소리가 났다. 하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군가 속삭였다. 1000시간이면 거의 2년 동안 주말마다 가야 한다는 소리잖아. 다른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 신부 소독약 냄새도 못 견딜걸. 지수는 온몸을 떨며 커다래진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엄마, 왜 나한테... 하지만 영상 속 미숙의 목소리는 딸에게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되었다. 셋째. 이번에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카메라 렌즈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그 눈빛은 스크린을 넘어 준호에게로 똑바로 향하는 듯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재무 및 결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매달 지출과 수입을 보고하고 야망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 둘 중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상속은 즉시 종료된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이내 검붉게 변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사생활을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홀 안의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현명한 조건이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지. 신랑 측 가족들은 몸이 굳었다. 그들은 더 이상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석상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행복을 위해 꾸며진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개법정으로 변해버렸다. 고인이 된 여인이 판사석에 앉았고 신랑 신부는 피고인이 되었다. 지수는 테이블 모서리를 세게 붙잡았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애지중지 길러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으며 화려한 옷과 결혼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3가지의 냉혹한 조건 앞에 송두리째 뒤집혔다.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커졌다. 5년 동안 일을 저 여자가 버틸 수 있을까? 1000시간 봉사?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결혼 상담에 재무 상담까지
이건 뭐 성실성을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다 갑자기 영상이 멈췄다. 화면은 캄캄해졌고 오직 일시정지라는 글씨만 떠 있었다. 홀 아는 소란으로 폭발했다. 끝났다고 생각한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몇 초 후 화면이 다시 번쩍이며 켜졌다. 미숙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힘있게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한 단어 한 단어 울려 퍼졌다. 마지막으로 제7조 비항. 홀 전체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제7조 비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지수는 온몸이 굳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결혼식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진짜 공포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심장이 천천히 울렸다. 나는 미숙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화려한 결혼식을 명예를 건 피해 재판으로 바꿔버릴 마지막 일격을, 그리고 홀안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사실 터치 한 번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홀 안의 화면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미숙이 나타났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굳은 의지가 깃든 시선이 자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조건. 제7조 비항. 홀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수저 소리가 멎고 현악 사중주는 침묵했으며 오직 하객들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검은 화면 위로 그 글자들이 떠올랐다. 제7조 비항. 미숙은 칼날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만약 언젠가 지수야,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폄하당하게 만든다면 너의 상속권은 즉시 박탈된다. 다른 어떤 조건도 따질 필요 없이 유일한 결정권자는 바로 네 아버지다. 파문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하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랑 측 테이블에서는 몇몇이 황급히 속삭였다. 뭐라고? 즉시 박탈 권한? 한 부인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오늘 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화면이 문득 꺼졌다. 홀은 몇 초간 암흑에 잠겼고 오직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만이 수천 개의 차가운 칼날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침묵은 어떤 소음보다도 무거웠다. 그때 유일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자가 끌리는 길고 소름 끼치는 끼익 소리.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즉시 내게로 쏟아졌다. 마치 이 피비린내 나는 연극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대리석 바닥을 딛는 내 구둣발 소리 하나하나가 상여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다. 웨딩 매니저조차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지수는 새파랗게 질린 채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팔을 붙잡았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공간 전체로 작은 딸깍 소리가 퍼져나갔다.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늘 밤 네가 한 말. 나는 긴장감이 극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이 바로 증거다. 그 소리는 판결의 종소리처럼 홀 전체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몇몇 하객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다른 몇몇은 모두가 똑똑히 들었던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비참한 실패자예요. 바로 지수가 모두 앞에서 내뱉었던 그 말이었다. 지수는 너무나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져 버린 현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엄마가 그렇게 썼을 리 없어. 이건 조작이야. 딸은 어두워진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저 검은 장막을 찢어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절망적인 비명만이 메아리쳐 돌아올 뿐이었다. 준호는 분노에 차서 웨딩 테이블을 내리쳤고 와인잔이 산산조각 났다. 우스워. 낡은 비디오 하나가 어떻게 상속권을 박탈해? 이건 우리 결혼식이지 재판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건의 대신 분노에 찬 떨림만이 가득했다. 나는 소리치거나 격분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내뱉었다. 네가 아버지를 실패자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공기는 폭발할 듯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그렇다면 저 막대한 재산이 신부의 손에서 사라졌다는 거잖아. 세상에. 바로 자기 결혼식에서. 정말 영리한 어머니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남겨두다니. 지수의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맙소사, 이 일이 신문에라도 나면. 지수는 무릎을 꿇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더럽혀졌다. 아빠, 제발. 그냥 말실수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홀에 있는 모두가 증인이었다. 나는 딸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욕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네 아버지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 바로 그 마음에 있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네 마음속 진실이었던 거다. 그 말들은 길지도 변명이 필요하지도 않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영원처럼 긴 순간이 흘렀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한 번, 두 번. 박수 소리는 드문드문 퍼져나갔다. 축하가 아닌 진실을 인정하는 의식처럼. 지수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었다. 화려했던 결혼식의 밤은 순식간에 재판정으로 변했다. 그리고 모욕당했던 나는 이제 심판의 저울을 든 사람이 되었다. 미숙이 남긴 마지막 열쇠. 제7조 비항은 그렇게 열렸다. 권력은 이제 지수에게도 시댁에도 없었다. 그것은 평생 무시당했지만 모든 시선 앞에서 꼿꼿이 서 있는 한 남자인 내 손 안에 온전히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하객부터 직원까지 홀에 있던 모든 이들은 깨달았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듯 멎었고 오직 지수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려 있었고 레이스 자락은 먼지와 쏟아진 술로 얼룩져 있었다. 딸은 나를 올려다 보았다. 마스카라가 눈물에 번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울음소리는 화려한 방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만했던 신부를 찬양하던 얼굴들은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몇몇 하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아버지를 무시하던 딸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인과응보가 참 빠르네. 남인가이소 니모. 준호는 곁에 서서 분노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멍청한 년! 380억을 손에 쥐고도 날려먹어! 그 말은 이 결혼의 화려한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비수와 같았다. 하객들은 아 하는 탄성을 내뱉었고 몇몇은 경악하며 입을 가렸으며 다른 몇몇은 비웃음을 흘렸다. 결국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군. 전부 연극이었던 거야. 속삭임은 마른 지푸라기에 붙은 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오빠, 제발 도와줘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손바닥이 그대로 그녀의 뺨 위로 날아와 꽂혔다. 쥐 죽은 듯 조용한 홀 안에서 그 소리는 천둥처럼 터져나갔다. 지수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고 얼굴을 가렸던 베일이 한쪽으로 밀려나며 뺨 위에 선명한 붉은 손자국을 드러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몇몇 부인들은 가슴을 부여잡았고 몇몇 남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이내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오직 380억이라는 숫자뿐이었다. 네가 전부 망쳐버렸어. 이제부터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준호는 광기가 번뜩이는 눈으로 소리쳤다.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으며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수군거림에는 동정이 아닌 혐오가 섞여 있었다. 저 집안 정말 끔찍하군. 결혼식이 완전 코미디가 됐네. 올해 최고의 스캔들이 되겠어. 나는 묵묵히 등을 돌렸다. 어떤 꾸짖음도 어떤 설명도 더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이 바로 마지막 일격이었다. 지수는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재판의 끝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이 스스로 모든 것을 벗겨냈기 때문이다. 이 결혼은 돈을 위한 연극이었고 내 등 뒤로 지수의 울음소리와 준호의 분노에 찬 고함, 의자 끌리는 소리, 황급히 빠져나가는 하객들의 발소리가 뒤섞였다. 중대한 나를 축하하기 위해 꾸며졌던 연회장은 이제 혼돈의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은 이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비출 뿐이었다. 커다란 문을 지날 때 나는 군중 속 누군가가 내뱉는 말을 똑똑히 들었다. 저 아버지는 소리치지도 때리지도 않았어. 그저 침묵만으로 홀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지수와 준호의 인생은 그들이 직접 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수의 울부짖음과 준호의 광기, 어린 욕설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무대를 걸어 나왔다. 크리스털 조명은 여전히 눈부셨고 악단은 그 자리에 있었으며 여러 층으로 쌓인 웨딩 케이크는 잘리기를 기다리며 덩그러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내 딸의 꿈이었던 그 화려한 연회장은 이제 공개적인 심판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새하얀 식탁보가 깔린 긴 테이블들을 지나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 반쯤 먹다만 음식. 하객들이 서둘러 떠나느라 쓰러진 화사한 꽃다발이 보였다. 나는 이 결혼식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바랐었다. 작은 집 안에서 언젠가 우리 딸이 조명 아래서 공주처럼 빛나며 걷는 날이 오겠죠. 라고 꿈꾸듯 말하던 미숙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모든 적금을 깨고 연금까지 담보로 잡아 딸의 완벽한 꿈을 사주려 했다. 하지만 그 꿈은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내 발걸음이 울려 퍼졌다. 낡은 구두 소리는 이 화려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로 그 부조화가 나를 홀가분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기나긴 싸움을 끝내고 묵묵한 승리를 거둔 채 걸어 나오는 사람이었다. 커다란 문이 열렸다. 10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뱉어냈다. 오늘따라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마치 누군가 나만을 위해 등불을 켜놓은 듯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밖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차들은 쌩쌩 달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직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주차장 구석에 내 낡은 차가 세워져 있었다. 하객들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과는 달랐지만 그 차는 미숙이가 평생 내 곁을 지켰던 것처럼 수십 년간 나와 함께했다. 나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낯설지 않은 갤갤거리는 엔진 소리가 위로처럼 익숙했다. 내 손에는 파란색 벨벳 상자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나는 마치 미숙을 옆자리에 태우는 것처럼 조수석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아내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그 온화한 눈빛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파란 벨벳 상자는 나와 그녀를 잇는 끈이었고 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녀가 늘 여기 함께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나 자신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숙아, 끝났어. 봤지? 내가 약속 끝까지 지켰어. 우리를, 그리고 이 가족의 품위를 지켜냈어. 나는 시동을 걸었고 바퀴는 천천히 아스팔트 위를 굴러갔다. 나는 룸미러를 보지 않았다. 등 뒤에는 여전히 혼란과 울음, 수군거림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더는 알 필요가 없었다. 내 인생은 이미 그곳을 떠나왔으므로 차가 한강 다리를 지날 때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차갑고 축축한 물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는 치욕도 짓누르는 경멸의 시선도 없었다. 모든 것은 연회장의 문 뒤에 남겨두고 왔다. 나는 내일을 생각했다. 아마 작은 공방으로 돌아가 소박한 일들을 계속할 것이다. 어쩌면 미숙이 마지막 나날을 보냈던 요양원에 들를지도 모른다. 혹은 흰 국화 화분 하나를 사서 그녀의 영정사진 앞에 놓아둘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온전히 지켜낸 남자의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파란 벨벳 상자가 차의 진동에 맞춰 살짝 떨렸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 마치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우리 함께 남은 길을 가요. 딸은 곁에 없지만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서울에 붐비는 차들 속에서 나는 마치 해방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증오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올곧은 두 발로 걸어왔고 가장 중요한 것인 품위를 지켜냈다는 맑은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과 마지막 숨결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아내의 기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나는 연회장을 떠났다. 실패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되찾은 한 남자로서. 99%가 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지켜만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사실 터치 한 번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요. 지금 계신 곳은 몇 시인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한강 다리 위, 가로등 불빛이 고요한 검은 강물 위로 떨어진 별들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밤바람이 열린 차창 틈으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 멀리 서울은 어둠을 모르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는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조수석을 힐끗 보았다. 파란색 벨벳 상자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무게를 지닌 듯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미숙이 생전에 차고 다니던 작은 타원형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 펜던트가 반짝이며 그 안에 담긴 낡은 사진을 드러냈다. 작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세상의 잔인함을 아직 모르는 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5살배기 지수의 모습이었다. 가슴이 저려왔다. 수많은 기억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던 작은 손. 아빠! 하고 천진하게 부르던 목소리.
딸에게 자신의 온 인생을 맡기는 듯한 미숙의 눈빛까지. 나는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속삭였다. 미숙아, 당신이 옳았어. 화려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마음을 잃기 쉽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랐어. 언젠가 지수가 변하기를. 차바퀴는 규칙적으로 굴러갔다. 나는 미숙이 남긴 영상 속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마치 온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았다. 그녀가 재산과 엄격한 조건에 대해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버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것은 아내가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교훈, 오직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가르침. 나는 한때 자식에게 많은 돈과 기회를 남겨주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고개를 떳떳이 들고 연회장을 걸어 나오며 나는 깨달았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품위와 인간애라는 것을.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재가 되어버릴 뿐이다. 나는 벨벳 상자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마치 미숙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작게 말했다. 나 해냈지,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딸의 눈에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똑바로 섰고 우리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냈어.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지나갔다. 노란 불빛 속으로 일과에 지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문득 깨달았다. 바로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치가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호화로운 연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진정한 가치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며 인간애와 선함을 지킬 줄 아는 데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고요히 흐르며 반짝이는 불빛을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았다. 지난 수년간 나는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헛된 명예라 불리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 고개 숙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진정한 명예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거울 속 자신을 부끄럼 없이 마주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내일이 되면 세상은 떠들썩할 것이다. 신문은 젊은 재벌의 아수라장 결혼식이라며 헤드라인을 뽑을 것이다. 내 이름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갈 권리를. 시동을 걸고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펜던트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지수의 앳된 얼굴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마치 기도하듯 속삭였다. 딸아, 돈도 명예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줌의 인간애라도 남아있다면 너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다. 아빠는 기다릴 거다. 비록 침묵 속에서일지라도. 거리스. 나는 벨벳 상자를 닫아 조수석에 소중히 놓았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다. 엔진이 낮게 울리며 차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길처럼 놓여 있었다.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아내에 대한 기억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리를 떠나고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났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산, 인간애와 품이라는 유산을 품에 안고서 내 마음속에서 마치 미숙의 속삭임이 한강의 바람소리와 섞이는 듯한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가장 가난한 것은 마음이 텅 빈 것이다. 나는 핸들을 가볍게 쥐었다. 두 눈에 단호한 빛이 어렸다. 서울의 밤은 눈앞에서 반짝였고 내 등 뒤에서는 과거가 문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음을.